207페이지 체관부 하적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하적은 뭐라고 그랬죠? 체관에서 짐을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이제 저장 부위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적, 짐을 내리는 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체관 부위의 말단 부위에서 당이 수용 부위로 빠져나가는 것을 체관부 하적이라고 한다. 체관부 하적은 체요소에서의 하적, 첫 번째가 체요소에서 하적시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적 후에 수송부 세포로의 단거리 수송,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송부 세포에서의 저장과 대사,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체관부 하적과 단거리 수송,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도 심플라스트와 아포플라스트의 두 가지 경로를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친다는 거죠. 적재할 때랑 하적할 때랑 방법만 순수만 반대일 뿐이지 같다. 아포플라스트 경로에서는 설탕이 과당과 포도당으로 가수분해되어 싱크세포로 하적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적된 동화산물은 그대로 저장되거나 아니면 수용 부위의 다른 세포로 이동하여 대사작용에 이용된다. 그림 8-7 여기까지 읽고 그림 8-7까지 그림 8-7을 한번 볼게요. 발표 프레젠테이션으로 가서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체요소라고 되어 있죠. 체관이라는 얘기예요. 체관 부분. 그 다음에 체관에서 지금 설탕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어떤 부분에서 여기에 저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하적이 일어나겠죠. 짐을 내리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하적부예요. 근데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적하는데도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경로가 있는데 설탕이 처음에 원형질 연락사 이 경로를 통해서 설탕이 이동하고 이 세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장하는 큰 세포 속에 들어왔고 그 세포 안에서도 또 저장하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액포겠죠. 액포, 그죠? 액포. 액포겠죠. 식물은 어떤 저장 같은 걸 주로 액포에다가 많이 하니까, 그죠? 액포에다가 저장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경로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경로예요. 그죠?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로고 두 번째 경로가 여기가 이제 세포 벽과 벽 사이에 있는 그 아포플라스트 경로죠. 아포플라스트 경로인데 여기에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먼저 이 포도당과 과당, 설탕을 효소로 해가지고 여기 분해 효소로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설탕 분해 효소로 인베르타제로 분해를 해가지고 포도당과 과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는 둘 다 육탄당이죠. 포도당도 육탄당, 과당도 육탄당. 그래서 여기에 수송체를 단백질 수송체에 통해가지고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하나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마지막 방법은 이 설탕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설탕 운반체를 통해 가지고 또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일단 세포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 포도당과 과당으로 또 분해를 해서 대사 에너지로 사용을 하든가 뭐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설탕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장을 하든가 아니면 또 녹말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또 분해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단계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쨌든 세포 막과 막 사이, 벽과 벽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서 이동하면 이거는 아포플라스트. 1번 과정은 심플라스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책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림하고 책 페이지하고 지금 완전히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책에서는 불편합니다. 보기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20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채관부 하적은 적재에 비하여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지만 하적 과정이 수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수용불의 하적으로 체요소 내 당의 농도를 낮추고 삼투압이 낮아지면서 물이 물관으로 빠져나가게 하여 평압을 낮춤으로써 공급으로부터의 압력을 전달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뒤에 뒷페이지 체감부 수송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림 8-8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다음 체감부 수송 부분 보겠습니다. 체감부 수송. 자, 지금까지는 체관부에다가 짐을 옮겨 놓는 것, 그러니까 잎에서 만든 동화산물을 체관부에다가 옮겨 놓는 것, 그것을 가지고 적재라고 했고, 체관부에 적재가 되면은 그걸 이동시키는 거,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송이라고 했고, 원하는 지점에 갔을 때 그 체관부 끝에서 짐을 내리는 것을 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적이라고 했고, 그 하적에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저장하는 단거리 수송 단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읽을 것은 3체관부 수송은 여기 수송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피자식물에서 체관부 수송 기작은 압류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압류설은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높은 가설입니다. 아직은 가설이에요. 아직은 가설. 그 밖에 가설로는 뭐 전기 삼투류설, 원형질 유동설 등이 있는데 모두 이론들이 100% 완벽한 이론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압류설도 마찬가지로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1927년 압류설을 보겠습니다. 독일의 식물 생리학자 뭉크는 압류설을 제창하였다. 이 발음이요, 뭉크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독일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 점이 2개가 빠졌어요. 이렇게 찍어야 돼요. U자 위에 점이 2개가 있어요. 이걸 umlaut라 그러는데 독일어로 umlaut, 이걸 우리말로 하면 변모음이라는 뜻이에요. 변모음. 모음의 변화를 줬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 하면은 우리가 보통 우로 읽죠. 여기에 점이 2개가 찍히면 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h 발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발음이에요. 문제가 발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헬라어의 크이 발음인데 보통 우리 인터넷 검색하면은 뭉크라고 검색하면은 방송대 것만 뜨고 다른 쪽에서는 뭉크라고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불어권에서는 뭉크라고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독일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제대로 읽는다면은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에 뭐냐면 시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냐면요. 저 조금 잡소리 좀 할게요. 우리 시간적인 이제 여유가 조금 뭐 있으니까. 굳이 쓴다면은 민희가 맞는 거예요. 민희가 맞는 건데 그 몇 년 전인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있는데 있죠. 이 사람이 옛날 우리가 저희 중고등학교 죄송합니다. 이게 또 뭐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런 또 이게 뭐 꼰대 소리 듣는데 재수없는 인간 소리 듣는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80년대 정도까지인가요? 90년대 중반? 이때까지는 이 사람을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읽었습니다. 바하라고. 근데 얼마 전, 한 10년 전인가 언제부터는 이 사람 이름이 바흐로 바뀌었어요. 그 돌아가신 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이름을 이랬다 저랬다 부르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CH 발음이 문제예요. 이게 흐 발음인데 헬라어에서 크히라 그래요. 크히 KH 발음 또는 CH 발음인데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 이게 크히 발음이
세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앞에 예를 들어 요한세아참 바흐 같으면은 이게 앞에 모음을 따라갑니다. 바까지는 됐고 히읗까지는 좋아요. 이제 완전한 히읗도 아니고 약간 키읔 히읗 같은 거예요. 흐, 키읔 히읗이 합쳐진 글자예요. 키읔 히읗에 앞에가 아가 되어 있으면 뒤에도 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듣기에는 바 우리나라에 옛날에 여린 아레아라고 있었죠. 아레아 한글 할 때 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린 히읗으로 바 이렇게 돼요. 바 그래서 굳이 쓰면은 바하가 되는 건데 바하는 아니에요. 바하가 되는 거죠. 바 그렇다고 바흐는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바흐라고 읽진 않아요. 바하 이게 이제 나하라는 독일어가 있거든요. 지금 뭐 독일어 그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발음을 직접 들려드리면 좋겠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게 뭐뭐에 따라서 뭐뭐 후에라는 전치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하예요. 나하 이거는 모음은 없지만은 발음을 길게 한 상태에서 허를 내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잘 아시는 아이가 만약에 오고 CH가 왔다. 그러면 이히죠. 이히 리베 디히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할 때 이히예요. 이 앞에는 이가 돼 있단 말이죠. 이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히 비슷한 발음이 니히 하는 것도 있어요. 너를 할 때 니히 할 때 디히도. 그 다음에 앞에 U가 올 때는 UCH가 올 때 앞에 B가 붙으면 책이라는 뜻이에요. 무인데 이거는 앞에 우잖아요. 무가 돼요. 무가 돼요. 우라고는 없지만 앞에 모음을 따라서 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앞에 오가 올 때 DOCH가 오면은 오잖아요. 노 이렇게 돼요. 이게 맞는 건데 우리 지금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화를 내서 결정을 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이게 바흐가 바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대표적인 사례예요. 바흐는 확실히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흐가 옛날 바하라는 발음보다 오히려 더 못하게 돼버렸어요. 독일어를 아는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이 뭉크도 이거는 잘못된 발음이에요. 잘못된 발음이고 나중에 책을 이렇게 인터넷을 찾거나 다른 자료를 찾으시다가 이 사람이 나오면은 인터넷 검색을 할 때 뭉크라고 검색하면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원어 자체로 MUNCH가 아니고 앞에 umlaut가 있다는 거. 이것도 확실히 써줘야 돼요. 이걸 만약에 못 쓸 때는 UE라고 쓰면 돼요. UE의 줄임말이 이거 U umlaut예요. UE 이렇게 쓰면 돼요. A에도 이게 붙고요. 그 다음에 또 뭐에서 붙더라? O에도 붙어요. O에도 붙어요. 그러니까 A에 붙으면은 애가 되고 O에 붙으면 왜가 돼요. 왜? A, O, U 세 가지가 붙습니다. umlaut라고 변모음이. 이건 참고로 그래서 뭉크는 잘못된 표현이다. 발음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잡설인데 머리 식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류설. 압류, 뭐 경찰서에서 법원에서 뭘 압류했다는 뜻이 아니고 압력을 줘서 흐름을 준다는 얘기죠. 읽어보겠습니다. 압류설은 프레셔 플로 하이파서시스라고 되어 있죠. 압력을 줘서 흐르는 가설. 체관 내 용액의 이동은 압력 기울기에 의해 일어나며 압력의 기울기, 다른 말로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용액이 이동하면서 용질이 함께 수송된다는 것이다. 자, 하수도 물이 쫙 흘러갈 때 찌꺼기도 함께 확 흘러가듯이 그런 원리로 수송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가설에 의하면 공급 부위의 체의 요소와 수용 부위의 체의 요소 간의 압력 기울기에 의해서 물이 집단으로 이동하면서 동시에 동화선물이 수송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때 압력 기울기는 공급 부위에서 체관부 적재와 수용 부위에서의 체관부 하적의 결과로 생긴다. 기울기는 왜? 공급 부위에는 물건이 자꾸 쌓이고 하적 부위에는 물건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차이가 생기죠. 그 차이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죠. 결과로 기울기가 생긴다는 거죠. 즉 체관부 적재는 그곳 체관부의 삼투압을 높이고 수분 포텐셜을 낮춘다. 그 결과로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에 따라 물관부로부터 물이 이동하여 평압을 놓게 한다. 자, 이거 지금 글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오실 텐데 그림으로 보면 금방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읽어갈게요. 한편으로 수용 부위에서는 체관부 하적이 일어나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즉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긴다. 즉 삼투압이 낮아 수분 포텐셜을 높인다. 그 결과로 물은 포텐셜 기울기에 따라 물관부로 다시 이동하고 평압은 낮아진다. 결국 공급 부위에 있는 체요소와 수용 부위에 있는 체요소 간의 평압 차이로 체관 내 위아래 압력 기울기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물과 용질이 설탕이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백은정님 아까부터 자꾸 속이 안 좋으신가 자꾸 들락날락 끓이시는데 뭐가 시스템이 뭐가 전화 오셨겠구나. 전화 받으신다고 그러겠구나. 이제는 뭐 밴드란다 저기 미트 사용하는 법을 잘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또 안 그런 경우들이 자꾸 생기니까 저도 이제 이거 이분들이 끝까지 믿을 분들이 아니구나. 그냥 마음 놓고 넋 놓고 그냥 잘 하려니 생각해서는 큰일 나겠구나. 다시 한번 또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8-8 제가 창을 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도관 요소라고 돼 있죠. 도관이에요. 물관부란 얘기죠. 여기 사관 요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옛날 책이라서 조금 다르네요. 여기는 체관부입니다. 체관. 사관이 한자예요. 도관은 물관이고 제가 나오진 같습니다. 자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체관부에서 지금 여기 이제 설탕 덩어리들이 이게 왔죠, 그죠? 이게 김명수 하구님이 김명수 하구님 지금 그 로그인을 저기 방송대 메일 계정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일반 핸드폰에 있는 일반 계정으로 아마 들어오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밑에서 거기 사람을 그 계정을 사용자를 바꾸세요. 로그인을 방송대 메일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구글을 사용하실 때 구글 미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드라이브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구글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에다가 우리가 방송대 이메일 가지고 구글에서 아이디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계정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는 왜 굳이 그 계정을 써야 되느냐? 그게 아닌 다른 계정으로 쓰면 우리가 공부를 1시간밖에 못해요. 1시간이면 자동으로 끊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지금 3시간씩 넘게 하잖아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방송대 메일 계정으로 우리가 여기 계정을 로그인을 하면은 구글 측에서 이 사람들은 대학생들이니까 공짜로 하루 종일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특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정으로 들어오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물론 일반 계정으로도 한두 분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모든 면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에서도 똑같이 그 자료 공유하거나 이럴 때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노트북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플러스 전화기로 폰으로도 동시에 들어오는 거 가능해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다른 분들 저기 누구야? 임정은 하구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예요.
전화기에다가 방송대 메일로 만든 구글 계정이 있잖아요. 그걸 로그인 하시면 돼요. 그걸 로그인 하시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래요. 전화기 하실 때 그걸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설명 계속 하겠습니다. 자, 체관부를 한번 볼게요. 체관부를 보시면은 우리 삼투압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죠? 삼투압. 자, 약간 확대를 조금 할게요. 확대를 하면은 자, 여기 부사이 돼 있고 피 돼 있고 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은 부사이가 요게 이제 수분 포텐셜을 얘기하는 거죠. 포텐셜 전체 통합이고 P는 압력이고 그죠? 요건 팽압이란다 저거죠. 농지 그죠? 삼투 포텐셜이고 P는 압력이고 위에 거 요거는 부사에는 수분 포텐셜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줄 쫙 끌게요. 줄 쫙 끄면 수분 포텐셜을 계산할 때는 여기 P하고 파이 요 두 개를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0.6 하고 1.7하고 차이는 마이너스 1.1이잖아요. 그죠?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1.1 되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이 부분에 적재하는 부분에 삼투 포텐셜은 마이너스 1.1이에요. 마이너스 1.1. 자, 그런데 옆에 있는 물관부 쪽에 여기를 보세요. 물관부 쪽에는 보니까 마이너스 0.8이죠. 마이너스 0.8이면은 어떤 데가 더 높아요? 여기가 훨씬 높죠. 그죠? 물관의 삼투 포텐셜이 왼쪽이 도관이 높죠. 여기서 이쪽으로 물이 건너오는 겁니다.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쪽으로 건너오는 거죠. 자, 그 전에 여기 아까 우리 공부했던 여기 공급기관 잎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단백질, 아니, 탄수화물, 설탕이 만들어져 가지고 동반세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안에 체관부까지 들어오는 거, 요걸 적재라 그런다 그랬죠. 자, 일단 거기까지 해 놓으시고 계속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그래서 이 적재 부위가 마이너스 1.1이에요. 산투 포텐셜이, 그죠? 그래서, 물이 0.8에 있던 도관에 있던 물관부에 있던 물이 체관부로 물이 넘어왔습니다. 물이 많이 넘어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하수도에 물이 있으면 줄줄 흘러가듯이 물이 쫙 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죠? 물이 흘러가게 되죠. 흘러가게 되는데 밑에 한번 봅시다. 이제 흘러왔어요. 흘러오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설탕물들이 옆으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이 수용기관까지 가는 거, 이게 하적이죠. 집 내리잖아요. 그죠? 집 내리는 과정이 됐어요. 하적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압력 포텐셜은 0.3이고 삼투 포텐셜은 마이너스 0.7이죠. 두 개를 더 하니까 플러스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차이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0.4가 나왔어요. 그죠? 마이너스 0.4가 나왔고 대신에 물관 쪽을 한번 쳐다봅시다. 물관 쪽을 쳐다보니까 어렵죠? 여기는 마이너스 0.6이네. 그러면 여기가 삼투 포텐셜이 더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자동으로 또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0.6이고 여기는 0.8이죠. 그럼 0.6에서 다시 또 물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물은 계속 빙빙빙빙 돌게 되고, 그죠? 그 물 힘에 의해서 위에 있던 설탕들이 밑으로 쑥 이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압류설이.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공급기관 잎이에요. 소스죠. 소스에서 이제 광합성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설탕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쭉 이동을 해와가지고 연맥을 통해서 이동하고 해서 하고 와가지고 마지막에 동반세포를 거쳐서 이제 체효소로 들어왔습니다. 체관으로 들어왔죠. 요게 바로 적재라고 한다 그랬죠. 적재라고 그런다 그랬고 그렇게 적재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압력 포텐셜이 0.6이고 삼투 포텐셜이 1.7 정도, 마이너스 1.7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더하면은
삼투 포텐셜을 포텐셜을 다 더한 거죠. 그래서 0.6하고 마이너스 1.7 하면은 마이너스 1.1이 되죠. 마이너스 1.1이 계산하니까 1.1이 됐습니다. 됐고 옆에 물관부를 쭉 보니까 얘는 0.8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0.8이 마이너스 1.1보다 높잖아요. 그죠? 삼투 포텐셜이 높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물이 이동을 했습니다. 물이 이동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물이 이제 또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쭉 내려왔습니다. 영양소가 이제 물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여기만 또 볼게요. 설탕들이 이제 옆에 다시 또 다른 세포로 쭉 이동을 해가지고 수용기관으로 이제 감자의 궤경이나 고구마 뿌리나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또 쭉 꺼놓고 0.3하고 마이너스 0.7하고 계산하니까 삼투 포텐셜이 마이너스 0.4예요. 그죠? 4고 물관 쪽을 한번 쳐다봅시다. 여기는 또 줄 꺼놓고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0.5하고 마이너스 0.1을 또 더하면은 마이너스 0.6이 됐죠. 결론적으로 이 마이너스 0.4가 마이너스 0.6보다 높죠. 그러니까 수분 포텐셜이 체관부 쪽이 더 높죠. 그러면 이쪽에 있던 물이 자동적으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끝났어요. 그 물관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 0.6이 위에 0.8보다 높죠. 높으니까 다시 또 물은 위로 이동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흐름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압류설입니다. 백은정하고님, 뭐 배탈 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죠? 운전 중이고. 운전 중이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전화 받고 운전하고 공부하고 정말 생동감 있네요. 김명수 하고님 괜찮으시죠? 아까 예, 말이 없으시네요. 자, 그렇게까지 하고 다시 209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듣고 계시구나.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아까 보던 다음에 체관 내 동화 물질의 수송은 압류설만으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체관 안에서 같은 물질이 반대 방향으로 수송이 일어나는 것. 그쵸? 이거는 수분 포텐셜에 대해서 따라서 일방적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물질에 따라서는 수송 속도가 다른 것. 뭐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세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 이들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보조적인 이론이 요구되고 있다. 누가 여기에 대해서 남충이하고 네, 누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명확한 이론을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십시오. 그때는 저도 좀 끼워주십시오. 끼워주시면은 저 같이 저기 노벨상 받으러 가십시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동화산물의 저장. 자, 여기는 뭐 다른 그 과목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는 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동화산물의 저장하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안반응에서 1단계, 안반응 1단계에서는 뭐였어요? CO2의 고정이었죠. 고정 단계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게 PGA였죠. 그죠? PGA. 또는 3PG라고도 말하고 3PGA라고도 말하는 PGA. 두 번째 단계에서는 G3P를 만들었죠. 그죠? G3P를 만들고 이게 PGA의 환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PGA를 가지고 만약에 12개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2개는 포도당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저장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10개는 다시
RUBP의 재생 하는데 10개를 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G3P 2개 혹은 6분의 1을 가지고 이제 포도당을 만들게 되죠. G3P를 출발해 가지고 이게 이제 다양한 유기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뭐 G3P도 유기산이지만 과정을 거쳐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죠. 포도당. 이게 단당이죠. 그죠? 단당. 이 포도당을 가지고 설탕을 만들었죠. 포도당 더하기 과당 해가지고 그죠? 설탕 만들었죠. 설탕 만들고 이게 수송이 된 다음에 녹말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녹장했네요. 예, 녹말로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지질도 만들고 지질 그 다음에 단백질 만들 때도 이 유기산 설탕을 또 분해해 가지고 유기산 구조로 형태로 해가지고 NH3 암모니아랑 합쳐져 가지고 유기산이랑 합쳐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아미노산 만들었죠. 그죠? 아미노산도 만들고 해서 이 광합성 산물을 기초로 해 가지고 다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주로 저장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잎에서 생산된 동화산물은 설탕의 형태로 수용부 세포로 수송되어 일부는 필요한 대사에 이용되고 나머지는 저장된다. 동화산물의 중요한 저장 형태는 녹말이며 일부는 지질의 형태로 저장된다. 뭐 참깨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은 뭐 지질로 저장하겠죠. 옥수수도 일부분 그런 거 있고 땅콩도 그렇고 뭐 저장기관에 저장되었던 녹말은 분해되어 생장에 필요한 대사에 이용되기도 하고 계속 저장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831 저장기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오늘 보자. 누가 읽어주시냐 하면은 오늘은 김미수 하고님, 옆에 좀 시끄럽다 그러셨죠. 목소리 듣고 싶은데 아쉽지만 두고. 박양주 하고님, 박양주 나와라. 예, 읽어주세요. 곤란하세요? 상황이? 목소리가 안 들리죠? 목소리가 안 들려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마이크를 키셨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자, 그러면 잠시 이따가 하고요. 박정희 하고님, 박정희 하고님, 네, 네, 읽어주세요. 식물의 저장 기관은 잎, 줄기, 뿌리와 같은 영양 기관은 물론 종자나 열매와 같은 생식 기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저장 기관은 번식 기관으로 이용되면서 다음 세대의 생장에 이용된다. 그리고 재배 식물은 대부분의 저장 기관이 수확 이용의 대상이 된다. 예, 거기까지 일단. 자, 세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영양기관, 생식기관, 번식기관. 이렇게 세 가지 기관에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계속 읽어주세요. 식물의 종자는 중요한 저장 기관이면 번식 수단이기도 하다. 종자의 배유 또는 자엽에는 여러 가지 저장 양분이 들어있다. 종자 번식을 하는 경우 발화 후 초기 생장에 필요한 양분은 바로 이들 저장 양분이다. 그리고 벼, 보리와 같은 곡류나 완두, 대두, 강낭콩 등과 같은 콩류는 종자가 인간의 식량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자, 여기서 모르는 부분은 하나도 없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다음 또 계속 읽어주세요. 종자 이외에도 양분을 저장하는 기관은 많다. 벼와 같은 벽과식물은 줄기에서 일시적으로 양분을 저장했다가 점차 이삭으로 수송한다. 즉 벼에서는 줄기는 임시 저장 기관으로 중요하며 최종적으로 종자에 저장한다. 화해나 채소류는 변태된 줄기, 개경, 감자, 연, 토란, 잎, 인경, 마늘, 양파, 백합, 뿌리는 개근, 고구마, 달리아 등 양분으로 저장한다. 예. 자, 여기서는 이제 임시 저장기관인 벽과식물, 벼에서 네.
줄기가 임시저장식물이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네. 다양한 저장 형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궤경이니 뭐 궤근이니 뭐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라고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단락 읽어주세요. 화수, 하목, 뽕나무 등과 같은 목본 식물에는 보통 줄기나 뿌리의 양분을 저장하여 월동하고 이듬해 봄이 되어 싹이 돋아나서 초기 생장하는 데 이용한다. 그러나 초본 식물은 개체의 생존 기간이 짧고 이에 따라 개체의 생장에 이용되는 저장 양분이 수목에서처럼 영양기관으로 축적되지 않는다. 그 대신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히 발달한 저장 기관에 저장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기관이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영양기관에도 저장하고 생식기관에도 저장하고 번식기관에도 저장하고 뭐 번식기관 중에서는 배유라든지 자엽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하고 벽과는 줄기에다가 임시 저장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줄기나 뿌리나 변형된 여러 가지 부분에다가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뿌리에 저장하고 뭐 과수라 나무 종류들은 주로 뿌리에 겨울에는 뭐 뿌리에 저장했다가 다시 봄이 되면은 생장에 다시 뭐 사용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832 저장 물질. 저장 물질은 백은정 하고님 운전하신다 그랬고요. 송규 하고님. 송규 하고님 켜놓고 어디 나가셨나 보네요. 수업 시간에 공부 시간에 저기 몰래 빠져 담 넘어가지고 저기 이게 뭐야 떡볶이 드시러 갔구나. 신중범 하고님. 저 많이 읽었던 분은 빼고 엄은경 하고님. 신중범 하고님 계세요? 예. 예, 예, 읽어주세요. 목소리 나빠서요. 그러면요. 예, 다른 분 할게요. 엄은경 하고님. 안 계세요? 엄은경 하고님 안 계시고? 송규 하고님, 전도 네. 같이 또 떡볶이 드시러 아, 갔나요? 제가 자, 읽을게요. 읽어주세요. 예. 네. 식물이 저장하는 주된 탄수화물은 녹말이다. 강합성으로 합성된 당류가 설탕의 형태로 수송되고 다시 수용부 조직 세포의 녹말체에서 녹말로 합성되어 저장된다. 저장 기간의 큰 녹말 알갱이는 재배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상을 나타낸다. 녹말 이외에도 마늘 등에서 보는 것처럼 프록탄의 형태로 저장되는 경우도 있다. 사탕무와 사탕수수에서는 줄기와 뿌리에 각각 이당류인 설탕이 다량으로 저장되고 과실에서는 포도당이나 과당과 같은 단당류가 축적되기도 한다. 예. 주된 탄수화물, 저장 탄수화물은 뭐 녹말이죠. 예, 녹말. 그 다음에 프럭탄이라는 것도 있죠. 프럭탄이라는 거는 과일. 프룩토스가 라틴어로 과일이란 뜻이에요. 과일 또는 뭐 즐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룩토스 하면은 과당이에요. 과당. 그럼 프럭탄은 뭐냐? 프럭탄은 과당 복합체예요. 복합체. 과당 복합 다당류를 프럭탄이라 해요. 그래요. 과당 복합체. 프럭탄. 그 다음에 뭐 마늘에서는 이렇게 그 과당이 왜 과당이냐? 과일에서 처음 발견했어요. 과일에서. 그럼 포도당은 왜 또 포도당이냐? 말이 좀 이상하다. 포도에서 처음 발견했으니까 포도당이라 그럴 거예요. 그 이름 붙이는 게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탕무에서는 사탕, 예. 과실에서는 포도당이나 과당 형태. 다음 계속 또 대부분 부분 다음 단락 읽어주세요. 네. 대부분의 종자에서는 단백질과 지질이 다량으로 저장된다. 무엇보다도 콩가식물의 종자에는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지질이 훨씬 더 많이 저장된다. 물론 이들도 중요한 수학 대상이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형태로 수송되어 저장 기관에서 합성되고 지질은 중성지방의 형태로 종자에서 합성되어 축적된다. 예, 반드시 녹말만이 아니고 단백질이나 지질 형태로
저장되기도 한다. 뭐 콩 종류는 단백질, 그다음에 뭐 참깨, 우리가 잘 아는 뭐 들깨 이런 종류들은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하겠죠. 그다음 또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산물의 저장에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영향을 미친다. 생장이 왕성해지는 조건에서는 동화산물이 새로운 조직의 형성이나 호흡작용에 소비된다. 이렇게 되면 저장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거나 이미 저장되어 있는 양분의 소모가 촉진된다. 그러므로 생장이나 호흡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은 바로 양분 저장에 영향을 미친다. 예, 여러 가지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했죠. 그 중에서도 이제 호흡이 일어나게 되면은, 호흡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그 양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저장하는 양분은 줄어들겠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마지막 읽어주세요. 종자의 배유나 자엽에 저장된 양분은 발화할 때 가수 분해되어 배의 생장에 이용되고 어린 식물체가 잎을 전개하여 스스로 강합성을 하여 독립 영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양분으로 이용된다. 저장 기간을 번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로 저장 기간 속에 양분들이 가수 분해되어 역시 유식물체의 초기 생장에 이용된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8장을 끝났고요. 이제 용어를 하나 설명해 드리면은 212페이지에 위에서 6번째 줄에 지질은 중성지방, 괄호 열고 주로 트리아실 글리세롤 뭐 이렇게 돼 있고 식물성기로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중성이라는 말이 그 극성이 없다는 뜻이죠. 무극성이라는 얘기죠. 무극성. 근데 트리아실 글리세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리 하면 제가 지난번에 모노, 다이, 바이 혹은 바이, 트리 이렇게 쭉 써드렸죠. 그죠? 트리가 3이란 얘기였죠. 그죠? 그 다음에 글리세롤이라고 돼 있죠. 글리세롤. 글리세롤이 3개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인지질이란 말 알죠? 세포막이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죠. 인 부분하고 중 안에 밑에 지질 꼬리 부분 이렇게 형성되는 거 아시죠? 이 꼬리 부분, 지질 부분 여기가 여기에 꼬리 부분 중에서도 윗부분이 있습니다. 윗부분, 이 부분을 글리세롤이라 그래요. 글리세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려면은 뒤에 가시면은 거기 나옵니다. 저기 442페이지. 442페이지 보시면은 그 친수성 머리 부분에서 그 꼬리에서 머리 부분 올라가는데 거기 그 부분이 글리세롤 부분이에요. 글리세롤. 이 글리세롤이 3개가 달려있는 지방, 지질 중성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세포막에서는 1개가 없어지죠. 1개가 빠져나가고 2개가 남아있죠. 그 다음에 그림 8-9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제일 밑에 체관에서 설탕이 빠져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아포플라스트 세포벽 사이에 있는 공간이죠. 이 공간을 통과해서 세포졸, 시토졸, 그러니까 녹색 부분이 시토졸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포 안이란 얘기예요. 세포 안에 들어와서 다양한 형태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녹말체라고 돼 있죠. 분홍색, 그죠? 거기가 색소체죠. 그 녹말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색소체가 변형된 저장체 형태다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서 마지막에 녹말로 저장되기까지 이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녹말체 안에 들어가기 전에 빨간색 단백질 그 수송체가 있죠. 단백질체 수송체가 지금 무기인산이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 역수송 하는 거 우리 기억나세요? 196페이지에 나옵니다. 196페이지에 역수송 하는 거 그걸 표시해 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없고. 215페이지 가셔가지고요.
215페이지 가셔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뭘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 답이 뭘까요? 이제 마이크 켜셔도 됩니다. 자신 있는 분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일 번 답이 뭘까요? 3번. 예. 설탕은 맞아요. 10%절이고 연녹체는 뭐죠? 녹말이었죠, 녹말. 그죠? 네. 녹말하고 설탕하고 서로 생합성 경쟁을 일으킨다고 기억나신가 모르겠네요. 3번 체관부 적재가 이루어지는 체관 요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삼투압이 높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물관부에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밑으로 쭉 밑으로 물이 흘러내려가죠. 체관. 그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거고 2번이 팽압은 높아지죠. 그죠? 팽압이 높아지기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밑으로 물이 쭉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빠져나온다가 아니라 물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분 포텐셜을 높다. 수분 포텐셜이 높다. 낮춘다. 이게 조금 표현이 좀 그래요. 표현이 조금 그런데 수분 포텐셜을 낮춘다라고 해야 되나? 뭐 높다. 하여튼 높은 데서 이제 낮아지겠죠. 수분 포텐셜이 높다. 예, 이게 참 이 문제가 조금 그러네요. 그죠? 209페이지를 보시고 참고로 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4번은 체관요소에서 칼로스의 중요한 기능은 이건 뭐죠? 3번. 수송 차단. 수송 차단. 차단입니다. 그렇죠. 차단. 예, 칼로스가 우리가 켈러스라는 게 있었죠. 걔는 상처 치유, 유합 조직, 뭐 그렇게 해서 유상 조직 그렇게 해서 칼이 아니고 그죠? 그거 할 때는 맞는데 이거는 칼로스는 아예 차단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이 체관의 액이 다른 데로 못 빠져나가도록 막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체관부는 상처를 치유하는 게 개념이 아니고 막아버리는 개념입니다. 칼로스는.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걸 봤는데 까먹죠,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200,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9장 조금, 맛배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14일 날에 쉬는 게 좋을지,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그것을 한번 쉬는 시간에 좀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